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인행사 키워드 15번입니다. 주요 빈출 떴고요. 바로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최근 10년간 15문제입니다. 주요 빈출 중에서도 주주요 빈출입니다. 높죠? 예, 그래서 같이 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요, 저기 실천론에서도 되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학이 심리학으로부터 많은 이론을 가져왔지만 우리의 독자적 학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을 인간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보는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이 바로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적 정체성하고도 아주 관계가 깊은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을 볼 건데요. 여기는 지금 생태체계 이론의 특징, 또 그 다음에 생태체계 이론에서 알아야 되는 주요 개념어들, 그 다음에 그 생태체계의 구성, 말 그대로 한 인간이라는 유기체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보려면 한 인간을 둘러싼 생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잖아요.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태체계의 구성,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 보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체계 이론의 특징입니다. 생태체계 이론의 대표 학자가 바로 브론펜브레너죠. 예,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행사 가시면 이런 학자들에 대한 어떤 사진 같은 것도 넣어드리고 했어요. 선생님 학자 사진이 문제에 나와요 하는데요. 이렇게 기본서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배경에서 이런 이론을 냈구나, 이런 맥락적 이해를 열심히 도와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다 보면 이게 그 맥락적 이해라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맥락적 이해 없이 그냥 막 한 권짜리로 막 이렇게 다다다다 중요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면 이게 진짜 장기 기억으로 잘 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조금만 응용돼도 대단히 낯설고 모르는 개념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좀 연결해 보세요. 생태체계 이론의 특징 보겠습니다.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 보완성을 설명한다. 예, 생태체계 이론, 브론펜브레너가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한 명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어디서 환경 속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person in environment. 그래서 인간과 그 다음에 환경을 분리되어서 분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둘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인간의 욕구는 뭔데 환경이 잘 부합해주고 있어서 적응적합성이 높은 상태인가, 그렇지 않은 상태로 스트레스 팍팍 받는 상태인가,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보완성을 설명한다.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따로, 환경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지속적인 상호교류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체계라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완득이의 문제를 보려면 완득이만 보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완득이 이 자식이 조금 이게 일탈도 잘하고 어른들에게 잘 덤비고 그러는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완득이라는 청소년을 이해하려면 완득이를 둘러싼 환경의 맥락에서 완득이는 다문화 가족으로 아버지와는 이런 갈등, 어머니와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감정, 이웃들과는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봐야 완득이의 문제가 제대로 보인다, 그런 시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상호교류 안에서 환경 속의 인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개인 환경 간의 적합성,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조류, 적응을 지지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요소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 다 전문 용어입니다.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개인과 환경의 적합성 중요시해요. 개인, 완득이의 욕구와 환경이 이 욕구에 지지적이고 반응적이었으면 적응 적합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완득이는 되게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적응이 되게 힘든 거죠. 예. 인간의 현재 행동은 인간과 환경 모두의 상호이익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가진 어떤 문제도 클라이언트의 자신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산물로 본다. 이 문장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클라이언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 너한테 책임 없어, 그런 시각이 아니고요.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얘가 좀 부적응적이고
그리고 얘가 낙인이 찍힌 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를 병리적 관점에서 그 아이의 결함, 그 아이의 문제 그렇게만 보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지 말고 그 아이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 아이의 환경에 들어가 봐라. 그 환경이라면 얘가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걸까? 지금 이게 부적응 행동이라고 함부로 낙인 찍은 행동일까? 그 환경에서 그 아이가 선택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의 방법일까? 이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태체계 이론은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그 정신분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분석만 답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에는 병리적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아, 얘는 뭐가 문제지? 이런 식으로 만났고, 뭐가 결함이야, 뭐가, 그게 병리적 관점에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얘가 어떤 문제나 일탈 행동을 보일 때도 얘가 환경, 얘가 처한 열악한 환경, 지지적이지 않은 반지지적인 환경, 여기에서 얘가 선택한 그 행동들을 좀 봐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는 뭘 보면 안 돼. 어떤 시각, 병리적 관점 안 되고 강점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살아가면서 원래 그런 류의 나쁜 애들이 있어가 아니라 환경이 나의 욕구와 부합하지 않고 지지적이지 않으면 누구라도, 여기서 누구라도가 중요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병리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강점 관점으로 봐라. 그 얘기는 뭐 문제야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인간이 어떤 문제도 그것은 그 문제야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환경과의 교류에서 나온 산물이다. 이 시각, 그 얘기는 곧 우리는 무슨 강점을 가져라? 강점 관점을 가져라.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이 강점 관점을 깔고 가는 거예요. 이론 자체가. 예, 요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태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 보겠습니다. 에너지, 적응, 적합성, 대처, 유능성 개념이 되게 많은데 어디까지 나왔나요? 더 있죠. 예, 넘기시면 스트레스, 그 다음에 적소, 요 개념들 보겠습니다. 자, 주요 개념 에너지, 인간과 환경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연 발생적 힘으로 투입이나 전화, 투입이나 산출의 형태를 띈다. 에너지 개념. 그러니까 생태체계라는 이론을 알려면 주요 개념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뭐 적응 잘하란 얘기군, 대처 잘하란 얘기,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생태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이에요. 일반어가 아니라 이 이론에서, 이 이론을 맥락 안에서 인간을 이해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주요 전문 용어라고요. 적응 볼까요? 주변의 환경의 조건에 맞추어 조절하는 능력, 이걸 적응이라 그래요. 예. 주변 환경에 나를 맞추어 조절하는 능력, 적응. 그 다음에 적합성, 인간의 적응 욕구와 환경 자원이 합하는 정도.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자 할 때 환경이 지지적이냐 안 지지적이냐 그 부합되는 정도.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 사이에 조화와 균형의 정도를 적합성.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에서 이 적합성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청소년은 그 적응 적합성이 높은가, 적합성이 떨어지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처, 적응의 한 형태로, 예, 적응의 한 형태로 환경에 맞춰 조절하는 능력을 적응이라 그랬는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는 걸 대처라 그러고요. 유능성, 확고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며 자기 확신을 갖고 환경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유능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적 합성이 높을 때에는 유능성도 같이 올라갈 때이죠. 예, 그래서 이런 유능성을 경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브론펜브레너가 이제 얘기하는 스트레스는 뭐냐?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으로,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면 생리, 심리, 사회적 상태, 예, 스트레스, 불균형을 느끼는 거죠. 자, 이 스트레스는요, 이 브론펜브레너 생태체계 이론에서 중요한 건 뭐죠? 원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인간들이 있어. 걔네가 원래 좀 이상해. 그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 교류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에서 누구라도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데 환경이 전혀 지지적이지 않고 이럴 때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적소, 특정 집단이 공동체의 사회적 구조에서 차지하는 직업적 환경이나 지위, 우리가 어떤 적재적소에 배치해봐 할 때 그 적소예요. 예, 그래서 특정 구조에서 차지하는 어떤 지위들, 이런 것들을 적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거죠. 그 브롬펜 브레너한테 얘기했겠죠. 아, 그렇게 한 인간 그 한 명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를 홀 펄슨으로 그의 생각, 그의 행동, 그의 감정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그 상호작용의 맥락 안에서 개인을 보라고 했는데, 도대체 유기체인 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선 환경이라는 생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설명해봐봐. 그랬더니 브롬펜 브레너가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유기체인 한 인간이 있다면 그를 둘러싼 환경의 미시체계, 그 다음에 중간체계, 그 다음에 외체계, 거시체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볼게요. 유기체인 한 개인이 있다면 유기체, 예, 개별적이고 통제적이면 살아가는 체계로 에너지와 정보를 필요로 한다. 한 명의 유기체, 여기 뭐 완득이라 그럴까요? 완득이가 있다 그러면, 자, 얘를 둘러싼 생태체계에는 뭐가 있다? 미시체계가 있대요. 미시체계. 미시체계가 그러면 뭐가 있나 뭔가 봤더니 개인 혹은 인간이 속한 가장 직접적이고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환경, 가장 직접적이라는 건 대면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그래서 만약에 완득이라면 가장 미시적인 환경,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게 가족 있겠죠. 그 다음에 얌마 무슨 완득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선생님, 학교에 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사, 그 다음에 완득이한테는 직접적 환경으로 나중에는 그 권투 연습장의 그 사범님 여러 가지 또 친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직접 상호작용하는 사회물리적 환경을 미시체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중간체계는 여기 그러면 마지막까지 다 읽을게요. 미시체계,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미시체계는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시체계가 어때요? 항상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장 시기에 따라 다르죠. 미시체계는 이 미시체계, 얘가 완득이가 성장할 때마다, 완득이 이야기도 처음부터 권투 사범님 안 나오잖아요. 얘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미시체계가 어때요? 교회 사람들, 권투장의 사범님 이런 식으로 미시체계는 내가 성장함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들도 나하고 직접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가족 말고는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언제? 내가 성장함에 따라, 나이를 먹음에 따라 달라지죠. 그것도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중간체계는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혹은 특정 시점에서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가족도 미시체계고 학교 교사도 미시체계인데요. 이것들의 이 관계를 중간체계라고 합니다. 예, 이 관계. 예, 그래서 완득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하고, 가족 중에 아버지하고 이 학교의 교사하고 어때요? 되게 이 관계가 끈끈하고 되게 좋잖아요. 이거는 완득이가 환경적으로 그 선생하고는 엄청 싸우고 왼수같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 선생과 아버지의 관계나 또 진짜 완득이와 선생의 관계는 대단히 지지적이고 좋은 관계였죠.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중간체계들, 두 가지의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를 뭐라 그런다? 중간체계라고 합니다. 예, 두 가지. 예, 이것들도 어때요? 아까 미시체계 같은 경우는 성장 시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체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에 이동할 때마다 또 달라지죠. 왜? 이거는 새로운 환경에 내가 A라는 지역에 살 때하고 B라는 지역으로 이사 가면 전학 가니까 친구 달라지고 선생님 달라지고 그러겠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시체계는 성장 단계에 따라 좀 달라지고, 중간체계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이동할 때마다 또 달라진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좀 봤고요. 외체계, 외부 체계라고도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개인과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으나 미수체계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외체계는요, 나하고 직접 상호작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득이하고 직접 상호작용은 안 해요. 대면 접촉가. 근데 이 외체계가 변하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컨대 완득이 아버지의 직장이다 하면은 완득이하고 뭐 거기 이야기에 보면 뭐 완득이 아버지의 직장 사람들하고 완득이하고는 만날 일이 없겠죠. 그런데 뭐죠? 완득이 아버지가 뭐 캬바레 말고 뭐 어떤 다른 직장 있었던 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아무튼 부모의 직장 같은 거가 대표적인 예예요. 부모의 직장에 뭐 사장님하고 완득이하고는 상호작용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가 됐어요. 예. 그러면 그 완득이도 보면 캬바레에서 아버지가 이래저래서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완득이의 삶이 어때요? 달라지죠. 그럴 때 그런 걸 외체계라 그래요. 나하고 직접 상호작용하진 않은데 나한테 영향을 주는 환경을 외체계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거시체계 좀 볼까요?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이념이나 제도의 일반적인 형태 혹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 가장 큰 이 수레바퀴예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서 너무나 커서 이게 뭐 움직이는 것도 잘 안 느껴지는 거죠. 나를 둘러싼 사회의 이념, 제도, 뭐 경제가 뭐 불황이고 호황이고 뭐 등등, 문화 뭐 등등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개인이 속한 어떤 아주 거대한 가장 큰 체계죠. 그래서 거시체계,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거시체계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체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브론펜브레너가 한 개인 완득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만 보면 안 된다. 얘만 보는 거가 아니라 얘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봐라. 그러면서 미시체계 봐라. 그쵸? 그 다음에 중간체계 봐라, 외체계 봐라, 거시체계를 봐라. 그래서 한 인물을 둘러싼 미시체계, 외체계, 더 거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거시체계, 이것들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대단히 좀 수평적 개념으로 넓혀가는 거잖아요. 완득이 중심으로. 근데 이걸로만 설명을 처음엔 했는데 브론펜브레너가 연구 후반에 가면 와, 근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바로 수직체계로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느 시대를 사느냐에 따라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달라요. 예컨대 제가 70년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저는 이모가 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뭐 오면 초콜릿 사오니까 엄마하고는 다르죠. 엄마는 좀 혼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모는 뭐 1년에 몇 번 안 보지만 올 때 초콜릿 사고 하니까 너무 좋죠. 근데 나는 이모가 너무 좋은데 우리 외할머니는 이모를 보면은 노처녀, 시집을 앙아 막 이런 잔소리 엄청 했거든요. 예. 그땐 나도 뭘 모르고 이모한테 노처녀래요 하고 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단어가 없고 그런 말 쓰는 것 자체가 진부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우리 이모가 결혼에 대해서 한 27의 여성이 느꼈던 압박, 70년대. 지금 27이 느끼는 결혼에 대한 압박은 압박 자체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브론펜브레너가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둘러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도 중요하지만 이 인간이 어느 시대를 살았나. 뭐 완득이 같은 경우는 입시에대가 아주 지금도 그렇지만 입시의 스트레스가 높았던 시대 뭐 이런 거가 또 영화하고도 연결되고 그러죠. 이야기 사실은 성장소설입니다.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시대를 살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시간 체계를 연구 후반에 추가해요. 그래서 한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역사적 환경. 예, 그래서 뭐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그런 그런 거시 체계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사느냐. 그래서 시간 체계까지 는 거죠. 그래서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수평적 차원에서 그다음에 수직적 차원의 시간체계까지 알아야 완득이의 현재의 이 문제를 제대로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생태체계 구성이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요. 우리 기본서로 가면
지금 했던 설명들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 다 이렇게 좀 시각화 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실천론가도 나오고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장 체크로 갈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생태체계의 구성, 여러 번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뭐 생태체계의 주요 개념 이런 거 나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게요. 일단은 생태체계 이론의 환경 속의 인간 개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사회적 맥락에서 봐라. 생활 공간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 개념들 좀 먼저 볼게요. 21회 생태체계 이론의 유용성,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조망, 각 체계들로부터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용의, 그 다음에 각 환경의 수준별 개입의 근거 제시 이런 거고요. 생태체계 이론에 대한 걸로 이번에는 20회를 좀 볼게요. 20회에 1-14, 20회 1-14 전체. 예. 생태체계 이론은 생활의 문제는 전체 생활 공간 내에서 이해해라. 그러니까 완득의 문제를 얘만 놓고 얘가 원래 좀 이상해. 그러지 말고 얘를 둘러싼 미시, 중간, 외체계, 거시체계 이렇게 봐라라는 얘기죠. 생활공간 내에서 이해해라 그랬고요. 17회 때 한번 가보면 문장이 또 이렇게 바뀌죠. 생태체계 이론은 환경적 수준에서 생활공간 내에서 총체적, 환경적 수준에서 다 같은 말이죠. 결국은 이 얘기들이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의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11회 때 보면 아예 그 문장을 쓰네요.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은 인간과 환경의 사회적 유기적 관계를 말한다 그랬죠. 아주 초창기 4회 문장 한번 볼까요? 생태학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점이다.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4회부터 21회까지 다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생태체계 관점에 대한 생활공간 내에서 이해해라. 환경 수준에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환경 속의 인간이다.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봐라.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해해라. 그 얘기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생태체계 구성과 관련된 거. 지금부터 생태체계 구성이니까 저는요, 미시, 중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그냥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회. 브론펜브레너의 사회와 환경 체계 중 중간 체계는 상호작용하는 둘 이상의 미시 체계들 간의 관계. 제가 그랬잖아요. 둘 이상의 완득이 가족의 아버지와 뭐 미시 체계 또 하나인 학교의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간 체계. 그래서 중간 체계 봤고요. 그 다음에 20회 19회 볼게요. 20회. 미시체계는 개인의 성장에 따라 달라지며 상호 호혜성에 기반을 둔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 제가 미시체계는 개인의 성장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내가 성장함에 따라 어때요? 내 미시체계가 완득이가 성장함에 따라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함에 따라 권투 연습을 할 수 있는 사범님이라는 또 미시체계가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무슨 색으로 표시했는지를 잊어버려요. 19회 해볼게요. 19회. 19회 여기 중간 체계는 세 개인이 참여하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을 의미한다. 맞죠? 중간 체계 둘 이상의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이다 그랬잖아요.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이다. 맞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거시체계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수정된다. 가장 큰 수레바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체계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수정된다라는 걸 조금 기억을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17회 17회 중간 체계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여기 보세요. 중간 체계는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왜? 아까 제가 그랬죠. 이사 가면 학교 달라지고 친구 달라지고 선생님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성되고 변화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나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개념은 아는데 이런 문장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미시체계는 성장 시기에 따라 중간체계는 새로운 환경을 이동할 때마다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문장이 이해가 가야 진짜 아는 거예요. 그거 좀 보시고요.
16회 때 볼게요. 16회. 거시체계는 국가사회제도, 그죠? 가장 큰 수레바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요게 것들은 제가 말 그대로 생태체계 구성에 미시, 중간 뭐 이런 것들 본 거죠. 예, 그런 것들 봤고요. 자, 요번에는, 생태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들 조금 보도록 할게요. 예, 주요 개념들. 예, 주요 개념어 중에 스트레스 적합성 정도 볼까요? 20회. 예, 생태체계 개념 중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 간 상호교류에서 불균형을 야기하는 현상이다 그랬고요. 여기 15회. 생태학 이론에서 적합성이란 인간과 환경 요구 사이의 부합 정도를 말한다. 이 정도 개념 갖고 가셔야 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스트레스는 생태체계 이론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스트레스 겪고 여러분도 겪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병리적 관점 갖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태체계 이론에서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게 초창기에 조금 나온 거 좀 볼게요. 3회, 5회 볼게요. 3회. 생태체계 이론의 원조 과정은 인간의 삶의 회복, 권한 강화의 과정이라는 신념을 통해 인본주의적 철학을 뒷받침한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생태체계 관점은 권한 강화가 뭐예요? 역량 강화. 뭐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힘을 믿어주는 것, 뭐 이런 인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간관과 관련돼서는 5회를 좀 보시면 생태학 이론에서는 인간에 대한 낙관적 견해. 그렇죠. 왜냐하면 생태학 이론에서는 인간은 변화 가능한 존재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20회 때 또 인간관에 대한 게 나왔어요. 예, 생태 이론에서는 인간을 목적지향적 존재, 그렇죠. 원인에 파묻힌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한다. 예,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의 인간관, 목적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낙관적 견해를 갖는다. 인본주의적 경향을 갖는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출문장 체크를 잘 보시면요,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또 요약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갖는 유용성을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요. 하나를 뭐 더 봤으면 했는데, 예, 초록색 표시로 했네요. 생태체계 이론에서 성격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 좀 나오네요. 18회, 19회. 18회, 19회. 예. 생태체계 이론에 의하면 성격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학자별로 볼 때 학자별로 성격은 어떻게 형성된다가 다 달랐죠. 근데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한 인간의 완득이의 성격은 완득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격은 19회 때 보면 19회 예, 생태학 이론에서 성격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 교류의 산물이다. 예, 거의 같은 문장이 나오고 있죠. 예,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요것들을 잘 보면 기출문장 체크를 통해서 앞에 이론 요약엔 없었지만 뭘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론에서 바라보는 인간관, 이 이론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성격의 형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이 정도로 큰 단위들을 조금 이렇게 묶어서 보는 훈련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텝 2로 가서요 기출문제 확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확인 21회입니다. 브론펜 브라너의 사회 환경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브론펜 브라너의 사회 환경 체계에 대한 걸로 옳은 것. 1번 문화, 정치, 교육 정책 등 거시체계는 개인의 삶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했는데요. 정치, 경제, 교육 같은 그 커다란 변화는 어때요? 나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직접적이진 않죠. 그렇죠? 예, 직접적이진 않죠. 나랑 직접 막 문화가 상호작용하고 막 내가 가서 정치를 어떻게 막 바꾸고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미시, 중간, 내부 체계, 거시 체계로 구분했다. 내부 체계 같은 건 없어요. 외체계, 외부 체계는 있었지만. 3번, 중간 체계는 상호작용하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관계로 구성된다.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중간 체계, 둘 이상의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를 중간 체계라고 했잖아요. 맞았고요. 4번, 내부 체계는 내부 체계 자체가 없으니까 틀린 거예요. 근데 이 뒷문장 좀 볼게요. 개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진 않으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직장 같은, 이거 뭐야? 나랑 직접 관여하거나 하진 않지만 그것의 변화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거.
바로 부모의 직장이 대표적이다 했던 게 바로 뭐죠? 외체계잖아요. 외체계. 내부 체계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미시체계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확대된다. 맞죠? 제가 미시체계는 내가 어때요? 이거 틀렸죠? 미시체계가 아니라 이건 중간체계죠.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는 중간체계이고요. 중간체계이고요. 내가 이사 가면 새로운 환경 가면 친구 달라지고 교사 달라지고 이러듯이 미시체계는 그게 아니라 내가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1회 요 바로 전 시험이고요. 정답은 3번인데 69%이고요. 예, 요것들 꼭 보셔야 됩니다. 예, 같이 봤고요. 요번에는 관련 기출로 21회 예, 21회 지금 여러분 보세요. 같은 21회인데 지금 생태체계 이론에 그래서 여기 지금 21회 14번 문제, 21회 2번 문제, 그쵸? 생태체계 이론이 요즘에 되게 비중이 커집니다. 생태체계 이론의 유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생태체계 이론이 갖는 유용성으로 아닌 것, 1번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조망을 제공한다. 맞죠? 그냥 완득이만 얘가 좀 성격이 이상해서 이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 완득이를 둘러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총체적 이해 조망 맞죠? 2번 각 체계들로부터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 그럼요. 각 체계들로부터 완득이의 가족은 지지적인가 또 완득이의 학교 생활은 어떤가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죠. 3번 각 환경 수준별 개입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렇죠. 환경 수준별로 지금 학교의 친구 관계는 어떻게 개입을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다양하게 아버지와의 관계는 또 가족이지만 같이 살지 않는 엄마와의 미해결 과제는 어떻게 도와야 좋을까? 이런 것들이죠. 예, 그다음에 4번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 그랬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 24%나 저기 나왔는데요.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생태체계 이론은요, 시각의 전환에는 되게, 그러니까 병리적 관점에서 강점 관점으로 큰 기여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과 제시는 조금 약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오히려 생태체계 이론적 시각에서는 많은 이론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방법들을 같이 써도 좋고 또 다른 이론에 대해서 절충적이고 열려있는 자세지 아주 이 이론 자체가 방법론적 정교함이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맞았고요. 그렇지만 큰 의의는 뭐예요? 생태체계적 구성으로서 인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각적인 전환이나 그러한 생태체계의 제시 같은 거에는 큰 기여를 한 건 맞죠. 그 다음에 5번 개인보다 가족, 집단, 공동체 등의 문제에 적용하는데 유용하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틀린 거는 5번입니다. 생태체계 이론이 개인보다 다른 환경 요소들만 보거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시켜서 보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생태체계 이론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거지 개인보다 환경보다 개인을 이런 시각이 아니라는 거죠. 둘을 환경 속의 인간으로 보자라는 거지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은 5번인 거죠. 정답률 보면 4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나는 어느 문장이 왜 이해가 안 가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지만 4번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선택을 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4번 같은 거에서는 시각적 전환, 한 인간의 문제를 볼 때 미시, 중범위, 거시, 외체계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 체계적 구성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 제시 이런 것들은 좋았지만 방법론적으로 다양한 방법이나 기법을 제시한 바는 없어요. 오히려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되게 절충적 개입 방법을 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예,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요번에는 20회 볼까요? 몇 번 봤나요? 예. 요 봤고요. 요번에는 20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회 문제입니다. 예.
자, 생태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1번, 목적지향적이다. 인간은 목적지향. 예, 생태체계 이론에서의 인간관으로 맞는 거죠. 예, 생태체계 이론의 인간관 우리가 아까 봤죠. 목적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변화 가능한 존재로 낙관적이다. 이런 거 봤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은 맞았고요. 2번, 적합성은 개인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는데요. 개인과 환경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 뭡니까? 요거는 우리가 유능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개념은 틀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우리가 앞에 개념 정의를 보시면 개인과 환경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적합성이 아니라 유능성이고요. 적합성은 나의 욕구와 환경이 같이 어떻게 하느냐, 지지해 주느냐, 지원해 주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생활성의 문제는 전체 생활공간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 이게 바로 전체 생활공간 내에서 생태체계 구성 내에서 봐야 된다. 4번,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과의 교류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맞았고요. 5번,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한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맞았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의 정답은 몇 번이죠? 2번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돼요? 용어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적합성, 유능성, 나 이 단어 알아 라는 게 아니라 이 이론에서 이 개념을 뭐라고 정의했는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20회의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1이고요. 정답률도 81%인데 왜 가져왔냐라고 한다면 요런 류의 문제가 브롬펜브레너 문제에서 좀 중요한 패턴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브롬펜브레너의 거시체계 수준에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지금 사례를 가져왔어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사례인데 여기에 개입을 할 때 거시체계 수준의 개입으로 맞는 내용은 1번부터 5번 중에 어떤 거예요? 그 얘기예요. 결국은 미시 중간 외체계 거시체계 개념이 있어야 푸는 거죠. 예, 그래서 거시체계 개념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볼게요. 일단 여러분, 거시체계가 뭡니까? 거시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을 둘러싼 가장 광범위한 환경적 맥락이다, 이런 거죠. 정치, 경제, 뭐 법, 제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피해 청소년과 개별 상담을 실시한다는 청소년 개인과 개별 상담하는 거니까 이건 미시체계라고 볼 수 있죠. 2번, 피해 청소년의 성장사와 가족력을 본다. 성장사와 가족력을 보면 시간 체계를 보는 거죠. 얘가 어떤 시기에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가족. 그러니까 이 성장사, 가족력은 뭐예요? 패밀리 히스토리가 뭡니까? 시간을 본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예. 자, 그래서 틀렸고요. 3번, 피해 청소년의 부모의 근무 환경이나 소득, 이거는 외체계를 보는 거죠. 부모의 뭐 교육, 근무 환경 같은 건 나하고 직접 상호작용 안 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4번, 피해 청소년이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예, 법, 제도, 이런 것들이 바로 거시체계이니까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을 위해서 뭐 연판장을 받는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 거시체계의 변화를 위한 거죠. 예, 그래서 법의 변화, 제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은 거시체계입니다. 가장 큰 수레바퀴. 뭐 5번, 피해 청소년의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정기적으로 의논한다. 예, 이거 중간 체계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 청소년을 둘러싼 직접 상호작용하는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모여서 어때요? 의논을 하는 거잖아요. 미시체계들 간에 모여서 같이 하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를 뭐라 그랬어요? 중간 체계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정답률은 81%예요. 일단은 정답률도 높고 난이도도 낮으나 문제가 참 좋습니다. 예, 문제가 좋다는 이유는 생태체계 구성의 개념과 현장의 사례를 연결함으로써 결국은 현장력을 높여주는 문제이죠. 이쪽 과목들은 이런 문제 나와줘야 됩니다. 예, 이번에는 19회 문제를 풀어볼게요. 생태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인간과 환경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단일 체계로 간주한다. 맞았죠? 여기서 단위를 여러분들이 인간과 환경을 하나로 봤다는 의미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인간만 보거나 환경만 보는,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았다. 그러니까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니은. 인간 본성에 대한 정신적 환경 결정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한다. 아니죠. 인간 본성에 대해서 생태체계의 이론은 낙관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정신적 결정론이면 프로이트고 환경적 결정론이면 스키너잖아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디귿. 성격을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교류의 산물로 이해한다. 맞았죠. 제가 생태학 이론에서는 성격은 결국은 환경과의 상호교류에서 형성된다. 뭐 되게 그 타당한 얘기 아닙니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있고 낮은 아이가 있는 것들 우리가 들여보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부모라는 환경으로부터 상호교류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컸는지 이런 것들 영향 미치잖아요. 예.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무조건적 수용과 응원을 좀 받고 훈육을 받더라도 그 행동을 고치라고 했지 인간 자체의 가치를 막 뭐라고는 안 하니까 자존감이 높은 거고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행동을 얘기하고 도와줘야 될 때에도 막 너는 원래 그래 막 이런 말 하면 자존감 낮아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성격은 환경과의 산물이다. 환경과의 상호교류의 산물이다라는 시각은 생태학 이론에서 성격을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 타인과의 관계를 맺은 인간의 능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습득된다고 전제한다 했는데요. 아니에요. 생태학 이론에서는요. 그렇지 않고요.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이 후천적이지 않고 선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 이론에서는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후천적으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디귿이고 문제는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니은, 리을, 상번이고 정답률 16%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 자, 이제 이게 정답률이 이렇게 나올 때 이제 결국은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니은, 리을이 틀린 건 알았는데 여기 지금 4번을 오히려 정답보다 더 많이 45%나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나 봤더니 여기 이제 리을의 문장이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온 김에 정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태학 이론에서는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가 곧 환경과에 적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 예,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거는 생태학 이론에서는 후천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본다? 선천적으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은, 잠재력은 가지고 태어난다. 선천적이다. 가지고 태어난다. 기억하십니다. 예. 결국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그 개념에 대한 살찌우기 그리고 근육 만들기 이런 것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17회 문제 좀 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17회. 브롬펜브레너의 중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중간체계, 미시체계들 간의 여기 상호작용이잖아요. 예, 맞았고요. 2번,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변화된다. 맞았죠. 제가 중간체계에 이사 가고 막 하면 친구 달라지고 학교 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맞는 거죠. 환경이 이동할 때마다 변화된다. 맞았고요. 3번,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의미가 내포된다. 이 문장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맞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중간체계라는 건 다양한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이고요. 우리가 어때요? 다양한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인데 다양한 체계가 뭐예요? 내가 어때요?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내가 가족에서 완득이가 아들로의 역할, 학교 교사에 대한 학생으로서의 역할, 뭐 교회에서의 교인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또 권투장에서 사범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내포한다. 맞는 거죠. 예.
그것들 간에 또 상호작용을 중간체계라 그러고요. 4번 신념, 태도, 문화를 통해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랬는데 아니요. 중간체계는 간접적이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죠. 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거시체계이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는 건 거시체계이지 중간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고요. 5번 여러 미시체계가 각기 다른 가치관을 표방할 때 잠재력 갈등의 위험이 따른다.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 문장인데요. 맞는 문장이죠. 여러 미시체계가 각기 다른 가치관을 표방할 때 갈등의 위험이. 자, 완득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예컨대 뭐 완득이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지금 공부할 때인데 어딜 간다고 그럴 수 있죠. 예, 이제 뭐 아버지 보통의 아버지들이. 근데 친구들은 야 우리 지금 가서 제대로 놀고 와서 공부 집중하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이 청소년은 아버지 말을 따를까 친구 말을 따를까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 미시체계들의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맞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정답률 69%고요. 난이도 별 2개인데요. 예, 요런 문제가 바로 그 각 체계들을 이해하는데 되게 이렇게 뭐랄까 다양한 표현들 안에서 나는 정말 그 중간 체계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돼도 이건 중간 체계를 설명하는 걸로 맞아, 틀려. 이걸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게 문제 풀이가 훈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그것도 봤어요. 예. 문제 좀 제가 많이 뽑았네요. 예. 기출이 높아서 그랬나 봐요. 예. 자, 이번엔 17회입니다. 생태체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점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하지 않은 걸 찾아라는 거죠. 이거는 예, 볼게요. 1번 전체 체계를 고려해서 문제를 이해한다. 이건 맞죠. 생태체계 이론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의 문제를 다양한 체계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줬어요. 맞았고요. 2번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상호교류를 중시한다. 그럼요. 생태체계 이론 자체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 거니까 맞는 맥락이고요. 3번 각 체계들로부터 풍부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 그럼요. 완득이를 둘러싼 가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친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다양한 그 정보들이 있죠. 4번 환경적 수준에 개입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그렇죠. 환경적 수준에 다양한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다. 지금 완득이가 뭐 선생님들한테 좀 반항적이다고 할 때 완득이만 좀 고치고 보자가 아니라 완득이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큰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준의 어떤 환경 수준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되나 이런 것들 제시하죠. 5번 개인의 심리 역동적 변화 의지 향상에 초점을 두는 건 아니죠. 개인의 심리 역동적 변화 의지라거나 심리 역동 나오면 뭐 프로이드 뭐 이런 것들이고요. 생태체계 이론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태체계 이론을 만나지만 사실은 좀 더 공부가 깊어지면 현장에서 내가 한 아동을 바라볼 때 브롬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의 시각이 없다면 생태체계 구성에 대한 시각이 없다면 얘 문제를 정말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 보기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브롬펜브레너의 기여가 아주 큰 거죠. 한 아동의 문제를 얘가 원래 이상해라는 병리적 관점이나 결함 중심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되기까지 얘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했고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가 보니까 얘 문제가 드디어 진짜 입체적이고 본질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문제 하나를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체계 이론과 생태체계적 구성의 시각을 우리한테 제시한 브롬펜브레너는 뭐 박수 받아 마땅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복습 3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습 3에서는 이제 전방위 학습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훈련을 하게 되죠. 왜 틀렸나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생태체계 이론은 개인의 심리역동적 변화, 의지 향상에 초점을 둔다가 아니죠. 예, 생태체계 이론은 유기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상호작용을 하냐. 그래서 환경과의 교류, 환경과의 역동적 교류를 설명하는 통합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2번 적합성이란 체계가 균형을 위협받을 때 이를 회복하려는 경향은 항상성이죠.
예, 균형, 위협받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하는 항상성이죠. 적합성이 아니죠. 적합성은 인간의 욕구와 환경 간에 어때요? 부합되는 정도. 환경 간의 지지가 이 인간의 욕구에 어느 정도 부합되나. 3번.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 환경을 지배하는 독립적 존재이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환경 속의 인간은 상호 긴밀히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지 무엇이 무엇을 지배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따라서 인간은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 뭐죠?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이때 환경은 거시 환경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시 환경 뭐 다양하죠. 네, 완득이라면 완득이 주변 환경에는 부모님만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다양한 체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거죠. 자, 이번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거시체계는 두 가지 이상의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혹은 특정 시점의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은 거시체계가 아니라 중간체계에 대한 이야기죠. 두 가지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시점에서의 그 상호작용. 예. 5번. 인간은 환경에 반응하지만 스스로 환경을 창조하지는 못한다. 아니에요. 브롬펜브레너는요. 인간은 환경에 반응도 하지만 스스로 환경을 창조하는 주인이기도 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이고 낙관적이고 내가 환경의 주인으로서 변화를 가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예. 선생님 뭐 어떻게 정치 경제를 바꿔요? 그건 거시체계에 대한 거고요. 어떤 작은 단위의 미시체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어떤 변화도 주고 거기에 창조적으로 반응할 수 있죠. 6번. 생태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대체는 인간의 적응력과 환경 자원 간에 부합되는 정도는 대체가 아니라 적응 적합성할 때 적합성이고요. 대체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대처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죠. 대처요. 예.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 같은 거는 개념 정의가 제대로 됐나를 보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체계 이론에서 인간은 목적지향적, 사회문화적, 맞죠? 환경 수능적이지는 않지요. 환경 수능적이거나 수동적 존재 뭐 이게 아니고요. 인간을 어떻게 봤죠? 능동적. 목적지향적, 사회문화적 존재로 봤고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고 내가 또 창조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8번. 브롬펜브레너의 생태체계 구성에서 미시체계는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포함하여 부모의 직업, 자녀의 학교 등은 미시체계가 아니라 뭐지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외체계. 나와 직접 상호작용하지는 않으나 그것의 변화나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말한다 라고 했죠. 예, 그래서 같이 봤고요. 이번에는 스텝 3의 두 번째가 가로놓기입니다. 생태체계 이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 좀 알아야 되나 볼게요. 가로. 1번. 띵띵띵은 개인과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으나 미시체계에 영향을 주는,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으나 미시체계에 영향을 주는 거 외체계 혹은 외부 체계라고 합니다. 자, 생태체계 이론은 체계 이론과 생태학 이론을 통합한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태체계 이론은 두 가지 체계 이론과 생태학적 관점이 통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3번.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성장함에 따라 변화하는 생태학적 환경. 성장함에 따라 변화하고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 미시체계였죠. 4번. 띵띵띵은 개인이 지각한 요구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 불일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게 바로 뭐죠? 스트레스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 활용의 능력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때 우리는 뭘 느껴요? 스트레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느낀다라는 거.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강점 관점이지 스트레스 받아서 적응 적합성이 떨어진 사람에게 낙인을 주거나 병리적 관점으로 제가 원래 그래 결함이 많아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예, 5번. 생태학적 관점에서 인간과는 한마디로 PIE 뭡니까? 환경 속의 인간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한 아이, 한 아동, 청소년, 또 그다음에 한 성인도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그 환경적 맥락 안에서 이 사람을 이해할 때 진짜로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봤더니 외체계 생태학적 관점, 미시체계 스트레스, 환경 속의 인간 이런 개념들을 이제 중요시했어요. 그런 것들 조금 같이 보시면서 뭐 외체계만 알고 미시체계만 알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태학적 구성 용어 이런 것들 잡으셔야 돼요라는 거죠. 예, 볼게요. 이제 마지막 옳은지 그른지 보겠습니다. 1번 생태학적 이론은 환경 속의 인간 생태학적 이론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본다. X이죠. 예. 생태학적 이론은 인간 목적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봅니다. 환경 속의 인간이라 그래서 환경에 지배되는 인간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 자, 3번. 생태학 이론, 3번이래요. 2번. 생태학적 이론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 보완성을 설명하는데 관심을 둔다. 그렇죠. 서로 상호작용하고 상호 보완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고. 예, 3번. 생태체계 관점은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기법을 제시한다. 이거 아니죠. 생태학적 이론은 단 하나의 유일한 기법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절충적인 기법을 쓰기도 하고 이 기법과 이 기법 두 가지 기법을 조금 사용해 보세요. 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기법의 제시에 있어서 대단히 개방적 태도를 갖는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단 하나의 유일한 기법이 아니죠. 4번 생태학 이론은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그렇죠. 맞았죠. 변화할 수 있다. 낙관적이다. 5번 생태체계 이론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발견하며 클라이언트 체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개념적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맞죠. 왜냐하면 생태학 이론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어때요?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발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사회복지사 자신도 어때요? 중요한 환경적 자원으로 보면서 결국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 그러니까 자기 안에 힘을 발견하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유용성, 쓰임성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맞는 문장이고요. 6번 미시체계는 사회환경 내의 다양한 중범위 체계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맞는 거죠. 미시체계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기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자원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 중범위 체계와 역동적으로 왜냐하면 이 중범위 체계가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이니까 미시체계는 중범위 체계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간 체계 하려면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7번 문장 보겠습니다. 생태학적 관점에 의하면 모든 인간 행동은 내적인 욕구와 환경 욕구 사이에 조화를 찾기 위한 적응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부적응 행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 맞는 문장이죠. 예, 그래서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적응 과정, 적응 적합성 이런 게 떨어질 때 누구라도 스트레스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사람이 부적응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야. 이런 식의 병리적 관점 갖지 말라고 했죠. 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도 부적응적 행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 맞는 거죠. 8번. 생태체계 관점에서 클라이언트를 사장할 때에는 거시체계보다 미시체계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뭐뭐보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모두 봐야죠. 예, 그래서 뭐뭐보다의 개념으로가 아니라 생태체계 구성에 있는 미시, 중간, 외체계, 거시체계 이런 것들 또 시간체계 다 같이 모두 봐야지 뭐 그렇게 뭐는 보고 뭐는 보지 마라 그런 시각이 아니고 또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시각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해서 좀 긴 시간 왔네요. 키워드 15번 생태체계 이론이고요. 최근 10년간 15문제라면 결코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챕터이고요. 우리 기본서 가시면 이런 것들이 그림 자료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성들을 지금은 제가 칠판에서 막 이렇게 급하니까 그려지더라도 잘 이렇게 이쁘게도 못 그리고 하는데 조금 기본서에선 이런 것들을 눈에 확확 들어오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각적 자료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